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10월 13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입니다. 검사 주친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다른 명예특검으로는 민변 소속 그리고 백효룡 경정의 법률 대리인인 이창림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창림 변호사님 저희 시사인 유튜브는 처음 출연이시는데요. 네, 첫 출연입니다. 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자기소개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인 민변에서 활약 또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민변에서 이전에 검경개혁, 검찰, 경찰 개혁을 담당하는 위원장을 했고요. 지금은 백혜룡 경정 법률대리인 맡고 있습니다. 모쪼록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예, 아니, 아시는 분들은 멋지시다. 아마 과거에 나왔던 검찰개혁 관련된 청문회에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또 백혜룡 경정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리인 역할 맡고 계셔가지고, 오늘 또 딱 이렇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짜 백혜룡 경정의 근황을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경 마약 수사 그 합동팀에 백혜룡 경정을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백혜룡 경정의 개인 목소리로도 입장이 나오긴 했던데요. 인사권자 이야기 따르겠다. 좀 어떻게 지내셨죠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제 화곡지구대 쉽게 말해서 파출소라고 봐도 되는데요. 예. 화곡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만 약 23년? 4년 하셨던 분인데 화곡지구대 대장으로 있으면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거기 좀 자천성 인사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으니까 자천성 인사를 받아서 이제 지구대를 그 동네 지킴이를 열심히 하시다가 근데 이제 근질근질 하신 거죠, 사실. 수사만 하셨던 분.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은, 예. 저희 직접 모셔서 뵀는데요. 예. 사실 굉장히 제가 마동석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쵸. 들었거든요. 덩치가. 예. 예, 현장에서 뭔가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면 약간 때릴 것 같은?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무서운 마약 예. 수사도 잘하실 것 같다라는 의미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셨는데 그게 예. 모종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잘 진행이 못됐던 건 사실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백희룡 경정 본인도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뒤늦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아마도 수사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수사팀의 합류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던데요.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의 핵심이 마약 수사를 방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압력 내지는 수사 방해를 받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직권남용죄의 사실상의 피해자 내지는 사건 관계자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팀에 합류하는 게 조금 모양새가 평소에 보던 거하고 다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수사팀이 있으면 백혜룡 경정이 그 사건의 아주 중요 참고인이 되는 거죠. 내지는 사실상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고 뭐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제 수사팀의 합류를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합류는 결정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런 모양새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 박정훈 대령 사건을 생각해 보면 박정훈 대령도 특검에 가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그렇죠. 받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베테랑님이 김용남 의원이 가서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약 수사 해본 적 있으세요? 있기야 있죠. 그러시군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꿀팁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혜룡 경정 법률 대리인으로서. 저도 동의해요, 사실은. 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예.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법률가는 약간 비슷한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백혜룡 경정님이 이 사건을 제일 많이 알고 마지막까지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최고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세관 관련 예. 세관 직원들 관련 사건이거든요. 세관 직원들이 음. 조력을 했다, 도움을 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게 예. 그리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백혜룡 경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백혜룡 경정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용남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은 외압 관련해서는 피해자예요. 그 부분은 약간 회피를 사건 수사나 내지 조사를 할 때 예. 약간은 회피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사건이 사실 큰 틀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앞단의 사건들은 백혜룡 경정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대, 뒷단의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빠지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백혜룡 경정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형사고소를 허위사실 제기했다고 했으니까 빨리 수사를 좀 진행해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조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 외압 사건에 관여를 했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수사 대상이 됐던 거하고는 완전히 또 별개의 문제고 그게 이제 피고소인 신분이라고 하면 앞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 수사에는 이제 어떤 진짜 수사관으로서 어떤 상대방을 상대로 조서를 받거나 뭐 압수수색을 나가거나 이런 거에서는 빠지는 게 맞겠죠.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은 정말 본인과 관련된 거는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요. 네, 사실 이 사건도 법률 대리인으로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보고요. 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과민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형사고소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제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말했냐면 망상 수준의 의혹 제기다. 백혜룡 경정이 말하는 거는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일일이 과격하게 법률적 반응, 그러니까 법률 대응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나? 그게 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인 사건 관련해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게 그렇게 그런 법률 대응을 일일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언사로서 망상 수준의 의혹 제기를 왜 하고 다니냐 이렇게 백혜룡 경정을 폄훼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검경합동 수사팀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굴러가게 되면 진실의 앞단들이 드러나면 또 이게 어떻게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마약 수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마약 수사 자체가 있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것인데 마약 수사도 지금 잘 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외압 의혹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마약 수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이거는 드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마약 수사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약 수사는 어떤 누군가 투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보나 아니면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위 마약을 구하는 거를 알고 이제 해서 현장을 덮치고 잡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누구한테 샀냐, 뭐 누가 줬냐, 뭐 이거 위로 올라가는 수사인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그냥 공항으로 갖고 들어온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체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뭐 거의 세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나가는 듯한 동영상이 있는 거로 봐서 이런 밀수 사건은 사실은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은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투약 사범으로 해서 위에 공급체까지 따라 올라가는 수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수사라 제일 좋은 거야 현장에서 일망타진해서 잡는 건데 그건 기회를 놓쳤고 근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을 해도 그 밀수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 내지는 정말 세관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누구의 부탁을 받고 내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도움을 줬느냐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수사인 거죠. 이거 예. 마약 수사는. 그리고 외압 사건은 뭐 누군가 사람은 대충 나와 있잖아요. 이미 뭐 조병노라든지 뭐 이런 경무관 사람들. 누구 예. 뭐 이런 식의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결국 그 끝단에는 만나는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혹의 최종 단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저도 진짜 궁금해요. 예. 그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결국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딱 나오는 순간에 야 이건 진짜 메가톤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권력 최끝단에 있던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막았던 게 아니냐, 뭐 지금 결국 이런 식의 의혹인 건데요. 그러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 수사의 성패가 될 만한 부분들이 그 이창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요. 전 진짜 이거는 저는 실제 수사를 담당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아 보네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김용남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의성, 그러니까 그때 수사를 딱 했어야 되는데 예. 세관 피의자들, 세관 공무원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약범들의 도움을 줬다는 세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상. 근데 왜 더 쉽지 않냐면 예. 이번에 몇 달 전에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세관에. 예. 그거를 106억인가 200억인가 들여서 그걸 또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바꿨어요. 예. 통관 시스템도 예. 아예 바꿔갖고 예.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측에서 의혹 제기하는 거는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전자통관 시스템에 다 기록이 남았는데 예. 그걸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조차 지금 쉽진 않은 거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외압은 말씀하셨다시피 다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는 이제 일종의 고위층들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건 그렇죠. 사실 아시다시피 쉽지 않고 이미 말 맞추기가 이미 다 진행됐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수사하면 저는 근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의지의 문제가 예, 저는 있다? 사실은 예.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이제 검찰 관련해서 증거들을 제보를 받아서 몇 개는 봤거든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하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도 끝단은 당연히 저도 모르잖아요. 예. 최종 보스는 쉽게 말해서 누구냐.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 제보 받으신 내용을 조금만 알려주시면 제보받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제보받은 내용은 그냥 뭐 중앙지검 차원에서 기소를 해야 될 사건들을 마약범 관련해서 이 사건 마약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공범들 관련해서 그 마약을 몸에 차고 들어온 사람들 조직원들 12번 뭐 15번 몇 번 들어왔다는 그 자백을 한 사건에서 보강 증거라 그래서 자백 말고 다른 증거도 있어요. 예. 그러면 기소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증거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된다. 예. 증거도 이제 현출되어 있고 공판에 나와 있는 증거들이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실상. 네.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기소도 안 했어요. 근데 추가 수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고아라고 이 실명을 말해도 돼요? 제가 리고아? 대리인이에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마약 공범 중 한 명인 리고아라는 사람의 제가 대리인이기도 또 변호인이기도 하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위임장도 받아왔죠. 대전 교도소에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 8년형을 받았어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가서 그러니까 이번 건 말고 다른 건으로 8년형을 받은 거죠? 이번 그러면? 건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 받았나요? 그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제 다 좀 걸리게 된 거죠. 줄줄이 또 엮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 공범 중 한 명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걸려서 징역 8년을 받았어요. 지금 이미 판결이 다 났어요. 확정 대법까지 확정이 됐나요? 다 대법까지 확정이 됐어요. 되고 지금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제가 지난해 12월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추가 수사 받은 적 있냐? 없대요. 그럼 믿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은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 같은 거를 이제 봤죠. 출정 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에 출정 기록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도관이 확인해 준 것은 추가 조사 받은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걸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서 3번을 마약을 몸에 칭칭 감고 들어왔다고 자백을 했고 다른 보강 증거 나머지 증거가 있는데 한 번만 기소를 했고 그 한 번 범행에 대해서만 재판받았어요. 일종의 약간 수사를 축소하는 듯이 진행을 했다. 이게 넓혀지면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그 마약 수사를 해봤던 김용남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의심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소된 부분 말고
나머지 2번에 이제 보강 증거가 뭐가 있는지 예, 봐야겠죠. 예. 그래서 어떤 보강 증거가 있는데 기소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건 맞아요. 자백만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거든요. 예. 자백 이외에 그 자백을 뒷받침할 어. 만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앞에 2번의 범행은 잡히지 않은 범행일 거고 당연히 마약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밀수였을 거고 그 보강 증거가 뭐가 있었을까? 그거는 제가 좀 따져봐야죠. 네. 말씀드리면 이제 인천 세관이 작성한 동양 보고서, 예. 예, 그 날짜에 예. 이제 미국 입국 정황이 있다는 동양 보고서 하나, 아. 그리고 공범들이 작성한 수첩에 있는 내용들, 그때 몇 킬로그램, 몇 월 며칠,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런, 메모 증거. 그런 충분히 쉽게 말해서 정황 증거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죠. 그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긴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추가 수사는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게요. 근데 수사한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뭐 기소까지 모르더라도 추가 수사는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동양 보고서는 조금 논외의 그 문제입니다만 그 공범이 작성한 수첩에 메모. 그 앞서 2번 밀수에 성공한 그 날짜와 뭐 마약의 그 킬로그램 수까지 적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훌륭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죠. 그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이 중앙지검 차원에서 검찰이 공판 형사 재판할 때 그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네, 그 수첩이. 그래서 그 판결서에 있어요, 그 내용이. 필요할 때는 증거로 쓰고 결정적인 순간엔 또 이렇게 외면했다, 그쵸.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예, 그 수첩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긴 드네요. 하여튼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해요. 어이고, 참 이게 풀릴 수 있는 실타래일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 분의 변호인이면서 백혜련 경정의 변호인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저는 변호인은 지금 말레이시아 마약 범이라 그럴게요. 그분의 변호인은 아니고요. 대리인, 민사상 원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본 거죠. 수사 위법 수사 없나 관련해서 물어본 거고. 네. 참 거의 무슨 뭔가 명절 내내 봤던 무슨 법정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거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더 의혹만 커져가지고 사람들의 의구심만 더, 음모론만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대로 정말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이거는 정말 좀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또 다른 현안인데, 오늘 국감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는데, 좀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용남 의원님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형식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떤 의미세요? 아니 왜냐하면 통상 국정감사하고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면 대법원장이나 뭐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인데 기관장으로서 기관 증인으로 그렇죠. 채택이 되는 건데 기관 증인이 아니고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감 시작 전에 증인이면 선서를 해야 되잖아. 증인 선서를. 증인 선서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국감을 하다가 법사위원장이 참고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뭐지 일단.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약간 정리가 안 돼갖고 당연히 이제 통상 기관 증인이죠. 기관장으로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니까. 근데 기관 증인은 아니었던 것이고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국감장의 증인도 그렇고 법정에서는 증인도 그렇고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위증을 할 경우엔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처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아찔하다 싶긴 한데요. 이창민 변호사님도 최근에 또 검찰개혁 청문회에 가가지고 참고인이셨던 거죠, 그때. 그런 경험에 빌어본다면 오늘 법사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기관 증인도 아니고 이제 일반 증인도 아니고 피감 기관에 이제 관례상 대법원장이 와서 이제 진술하고
모두 진술 같이 하고 예. 뭐 마지막에 마무리 진술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하면 기관 증인인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답변을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했던 것인데 오늘은 약간 상황이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했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저 핵심은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예.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은 참고인으로 뭐 전환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저도 그 절차상 조금 그 어리둥절함이 있었고요. 예, 아무튼 근데 진술을 아무 진술도 안 하고 나갔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그 국회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 죄를 저지르면 죄를 범하면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누구든. 누구든 그렇잖아요. 예.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 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위임받은 기관 앞에 와서 그 충분히 소명하고 그런 해명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고 두 번째는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저는 허상이라고 좀 보고요. 모든 국가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도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만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 재판의 독립이라고 바꿔 말해야 되고 재판은 당연히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헌법 103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재판은 독립해서 판사가 해야 되지만 재판해야 되지만 그런데 전반적인 절차 형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도 견제를 받아야 돼요. 사법부만 온전히 섬처럼 성역처럼 이렇게 동떨어져서 견제받지 않는다?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기대 이슈는 계속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특검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네, 특검 이슈가 좀 상대적으로 가려 있긴 한데요. 내일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뭐 박성재 전 장관 관련돼 있는 구속 혐의와 관련된 기사들도 조금 나오던데 어떻게 결과를 좀 예측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미 구속이 오래전에 돼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에 있어서의 주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냐? 이상민 전 장관은 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가볍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 지시 팀에서 거기 뭐 회의도 했지. 예. 또 교정본부 쪽에 그래서 수용시설 지금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알아보라고 뭐 그래서 3,600명 뭐 이제 얘기까지 오늘 예.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론 기사에 나오던데 그리고 이제 검찰 관련한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검찰과장하고 통화를 했고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영장 발부가 돼야 돼. 혐의의 중대성 그렇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의견이 똑같아서 근데 발부가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그냥 그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용어로 제일 못됐어요 그분이. 제일 못됐다. 못된 사람이에요. 이충윤 변호사님 개인 의견입니다. 얼마나 못됐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정본부에 3,600명 정도 그 서울 인근에 경기 서울 그 부근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냐 여부가 저는 그건 정치인 등을 수용하려고 하는 걸로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때 당연하잖아요. 예. 언론사. 예. 변호사님도 의원님도 거기 3,600명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뭐 1차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3,600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3,600까지 범위를 넓히면 설마 3,600등 안에는 들어있겠죠. 또 민변 활동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진짜 명을 받아서 3,600명 수용 가능하냐 확인한 것 자체가 정말 못되고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은
구속이 돼야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구속됐잖아요. 예. 물론 뭐 이상민 다른 쟁점이긴 하지만 32억이 전 제일 궁금한데요. 아, 그렇죠. 그때 그 현금 다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그거 완전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의혹이 왜 이렇게 사라지고 오징어 게임 한 것도 아니고 32억을 어디서 나요? 그게 사실 진짜 그것도 빨리 많이 회자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아,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물론 방조 혐의이긴 하지만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다 보니까 늘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또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내란 재판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CCTV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네. 증거가 나왔는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특검 캐비넷은 관련된 걸로 좀 준비를 했는데 열어보실까요? 네, 저희가 진짜 캐비넷을 준비해서 비밀번호를 넣고 열어봅니다. 이창윤 변호사님이 열어봐 주시겠어요? 꺼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꺼내봐 주세요. 예, 한번 앞에 내비쳐 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CCTV, 예, 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대통령실 계엄 당일날 했던 행동들이 담겨있는 CCTV가 공개가 됐거든요. 좀 자세히 보시면 저희 현장 기자가 메모한 것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아마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기의 이야기인데 이상민 전 장관이 웃고 있다고 해요. 참 CCTV에 모든 게 다 담긴다라는 것도 놀랍고 화질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을까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 법정에서 현출된 CCTV 분량이 꽤 길더라고요. 이제 50분 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도 꽤 길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야, 총리를 비롯해서 부총리 장관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심하냐. 그렇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대통령 직무실에서 윤석열을 만나서 문건을 하나씩 다 준 교부받고 거죠. 그렇죠. 예.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제 나와서 바로 대통령 직무실에 붙어 있는 대접견실에 앉아서 뭐 회의를 하고 그런 한 거죠. 거잖아요. 예. 아니 딱 봐서 몰랐다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저 자리에 처음 와서 들었고 뭐 지시 문건을 처음 봤다고 하면 어떻게 저기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 이게 뭐 정신 나갔냐 지금 무슨 비상계엄이냐 지금 상황 우리 헌법상의 요건에도 맞지도 않고 그럼요. 예. 지금 무슨 뜬금없이 비상계엄이냐고 몸을 던져서 막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고. 아주 순순히 나와서 보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아니 순치가 돼도 너무 순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을 세고 몇 명이 부족하다, 몇 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가 성립하려면 4명 부족하다 뭐 이래갖고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영상이 다 찍혀 있는데도 이제까지 헌재 가서 거짓말하고 참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이창민 변호사님은 저 CCTV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저기 이상민 장관이 원래 좀 얼굴 표정이 저희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이상민 장관.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약간 뭐 기자회견 발표하는데 보도자료 관련해서 발표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웃으시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 발언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찰력이나 소방을 더 동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무렵 때도 좀 웃는 표정? 미소를 짓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조금 어떠한 좀 문제가 있으신가 어떠한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톤의 매너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 무슨 어떠한 괴리가 있나 그 표정과 뭐 이러한 상황 인식에 괴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고요. 그때 경험해 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구 이태원 참사가 또 다가오는데 참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 그들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이게 CCTV가
발견이 안 됐으면 그냥 속고 말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증거가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총리부터 장관들이 대접견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하고 네. 예, 뒤늦게 들켜가지고는 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영상을 보고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모습을 오늘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뭐 좀 상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자기 방어에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판사가 유죄로 생각을 한다면 이 형량이 더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내란 관련된 사람들은 다 2판 4판이죠. 뭐. 아 어차피 네. 무 아니면 예. 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찍혀 있어서 화질도 좋고 그래서 약간 법정에서 같이 보면서 본인의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약간 앞뒤가 잘 안 맞아. 논리적이질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뭐야. 말하는 예. 게 그러니까 이른바 버벅된다고 하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법정에서. 예, 너무 이제 결국 모든 것은 증거로 말한다 이렇게 이지연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재판 내용도 보도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근데 내란 특검이 지금 이렇게 재판 기소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좀 수사가 더디고 사실 남아있는 기간을 본다면 이것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죄는 사실은 형성돼 있는 판례도 거의 없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외환 유치죄는 법리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좀 법률 적용도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북한 관련성이 있거나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몽골에 가서 북한 측을 접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에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비상계엄 직후에 몽골에 이제 정보 부대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그 왜 왔냐. 이게 무슨 증거 인멸하려고 입 맞추려고 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데 수사가 외국과 관련된 거로 한번 나가면 훨씬 힘들어지죠. 일단 북한하고는 수사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예. 될 리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몽골에서 어떤 접촉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몽골도 관련자들은 다 몽골의 정보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일단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좀 쉽지 않은 수사였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와중에 댓글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질문 드리면요.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저렇게 증거가 명백하면 판사 권한으로 법정 구속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아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통상 법정 구속은 1심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죠. 재판 중에 법정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예. 아니고 1심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면 이제 형이 세게 나오면서 바로 구속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럼요. 네. 자, 외환 혐의 관련해서 이창민 변호사님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조금 의아한 점이 뭐냐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날 직무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몽고 정보원이 12월 9일 날 왔어요. 근데 직무 배제돼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직무 배제돼서 몽골 정보원을 못 만났다는 취지로 이렇게 질의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당시에 12월 9일 날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직무 배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당연히 만나지 않았을까? 몽골 정보원이. 그리고 그러면 그때 당시 12월 6일 날 며칠 전에 몽골 정보원이 입국하기 며칠 전에 정보사령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된 상태였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방안을 보류한다든지 그죠? 그런 그러게요. 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내란 직후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군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초청 그냥 연례적인 행사였다고 왔고 근데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당시에는
그 입국 날짜에는 적어도 직무 정지가 아니었어요. 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예, 실제로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예,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 발생 직후에 빠르게 무언가를 이렇게 처리하고 진행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뭔가 검찰 수사도 좀 늦게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예. 좀 이런 증거인멸이라든지 말맞추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근데 또 하나 좀 짚어야 될 게 좀 지나간 이야기긴 한데요. 윤석열 재판에서 내란 특검 검사들이 또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논란이 좀 된 바가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모친 사안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검사 출신이신데요, 김용남 의원님. 그거는 조금 뭐랄까 만들어진 말 같고, 그러니까 물론 같이 근무하는 더군다나 이제 특검으로 모시는 상관의 어떤 상에 조문 갈 수 있죠. 아니면 조문을 못 간 사람이 뭐 부의의 뜻을 전한다든지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법정에 뭐 그렇다고 상복 차림으로 오는 건 이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렇죠. 2번 연속 그렇죠. 그랬다는 2번 거잖아요. 연속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본인이 상주도 아니고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항의의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집단 행동을 한 것이다. 예. 뭐 오늘은 까만 옷을 입긴 했지만 뭐 넥타이는 까맣게는 또 안 한 것 같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항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부 공무원이잖아요. 예. 행정부 공무원인데 법무부 외청 소속 검찰청 공무원인데 그렇게 뭐 퍼포먼스를 할 수 있죠. 뭐 했다고 쳐요. 뭐 했다고 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검찰의 이제 비대한 권한만큼 비대해진 자아의 표출 아니냐.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수사 기소권 재량이 너무 많아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게 국민의 목소리인데 그거 관련해서 무슨 3.1 운동을 한다는 듯한 뭐 취지의 발언을 한다는. 그렇게 그런 이프로스에 것도 글을 올리신 분이 글을 계시죠? 계시죠? 예, 검사님 중에. 예. 뭐 그런 3.1 운동 운운하는 거 이런 것 등을 보면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너무 오만하고,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 명절 사이에 이제 좀 뭔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그 양평군청 공무원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오늘도 좀 스스로 입장을 내는 게 이제 감찰을 하고 되돌아보겠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수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수사가 현실적으로는 주춤하죠. 주춤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가 잠시 스톱되거나 아니면 강도가 조금 주춤할 수 예. 있는 일인데,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 유서라고 볼 수 있는 글을 통해서 수사 기관의 어떤 잘못된 거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항의의 취지를 명확하게 남겼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없어도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사건 관계자가 하면 좀 타격을 입는데 이렇게 유서 형태까지 명확하게 남겨서 조금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예. 네. 이건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어쩌면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수사 중에 제일 빨리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 아닌가 싶었는데 더군다나 이런 사건까지 생기니까 이 수사가 어떻게 되려나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처럼 주춤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는 이 특검의 목적과 취지상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다만 이제 오늘 국힘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특검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피감기관에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을 뭐 불러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특검은
피감 기관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고 권한이 없죠. 국힘에 권한이 없는 거고 의회가 권한이 없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그 나중에 요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이 끝나고서 들여다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들여다 봐야 되고 다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조금 좀 안 좋다.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수사받는 중에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 자살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검찰개혁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좀 이게 저기 파견 검사가 많잖아요. 김건희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수사 기소 같이 지금 특검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권한이 그렇게 많으면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협박 내지 윽박지를 수 있는 거고 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자살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재량과 권한이 있으면 안 된다 수사기관에.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의 많은 권한과 재량을 민족 통제를 통해서 견제받아야 된다. 이거를 웅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선일보에는 양평 공무원이 검사 없는 경찰 수사팀이 담당했다 뭐 이런 식의 또 보도가 있어서 아니 뭐 여튼 특검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건데 또 이런 식의 보도를 내는 게 참 좀 눈에 띄긴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창민 변호사님 모시게 된 계기가 또 백혜룡 그 경정의 법률 대리인이시기도 하고 또 검사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많은 이야기들이 인상적이어가지고 모셨는데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고 싶으셨던 말씀 많이 못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그때 못 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못한 이야기는 많지만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워낙 이게 검찰 개혁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참고인으로 있으면서 특히 두 번 다 이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참고인으로서 그 느낌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자정 12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총 14시간 동안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단 2분 말했어요. 그것도 11시경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사실 7만 원 받았는데요. 돈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드린 건데. 12시간 넘게 앉아 있고. 다음부터는 좀 더 달라고 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다시금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보시면 이창민 변호사님이 지금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시민의 시선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김용남 의원님은 끝으로 이번 주 금 3특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일 있을 그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느냐. 뭐 이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최상병 특검에서 윤석열 소환을 했잖아요. 안 나갔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구치소 가가지고 강제 집행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최상병 특검에서 드디어 성공하나? 이제 덥다고 옷을 벗었다라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 날씨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쌀쌀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화장실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안 나가려고. 인치 안 되려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인치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다고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변을 보고 있는데 막 이거 뭐 끌어내는 거 너무 그렇지 않나? 너무 그런 거. 그거보다도 뭐 지난번에 의자를 잡고 버텼을까 이번에는 변기를 잡고 버티나요? 아이고 정말. 저는 고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착되어. 이번에도 근데 손선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하고 두 분 다 보시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들고 올 것인지를 좀 봐야 된다.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특검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 수용기관에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상병 사건에서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예. 기소가 되기 전 피의자 신분인데 이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구치소 안에서의 신병 관리는 교도관의 책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교도관이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실패한 것 같은데. 예. 이제 구치소장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교정본부 뭐 이제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를 통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